자, 답안 작성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특강은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채점자 생활을 한 3년 했었거든요. 강사하기 전에 어떤 강사님의 이제 답안지를 혼자서 이제 채점을 했었는데, 그 강사님이 그때 되게 강하게 키웠어요. 채점자를 저만 뽑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동법 수강생이 얼마 없을 거야 이러면서 너만 하면 돼 했는데 한 200~300명 되더라고요. 매주 200~300개 채점을 하는데 진짜 그때 제가 수험생활 하면서는 병이 안 났거든요. 채점하다가 팔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리치료 받다가 안 돼가지고 이건 또 유사의료 행위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의원 가가지고 비싼 침을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고쳐가면서 이렇게 채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게 채점을 했는데 저도 수험생 때는 그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땐 참 주제넘게 합격하면은 합격 수기를 어떻게 쓸까 그 생각을 했지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외우고 때려 박으면 돼 이렇게만 공부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점수를 딱 깠는데 노동법이 제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었어요. 저는 한 90점 나올 줄 알았죠. 2차인데 1차도 아니고. 그리고 뭐 표준 변환 해도 한 70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노동법은 뭐 스페셜 땡스로 부모님까지만 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너무 기대치가 낮아가지고 이건 채점을 개판으로 한다 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뭐 수험 들어보니까 채점자 3명이 원래 보도록 돼 있고요. 3명이 한 명마다 점수를 적으면 그걸 취합해가지고 평균 내서 점수가 몇 점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답안지를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 다 보냐. 교수님들이 절대 안 본다. 뭐 그런 얘기. 거기에 저도 이제 현혹이 됐었죠. 근데 채점하다 보니까 다 보겠더라고요.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3분이 다 보실 수 있고 근데 채점할 때 보니까 수험생들이 실수하는 부분들 아니면은 이건 잘 쓰는 거 못 쓰는 거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점수만 매긴다 한다면 금방 끝나요. 근데 우리는 첨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첨삭을 하려면 표현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고 거기 써줘야 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점수만 쓴다 하면은 진짜 한부 답안지 보는데 똑같잖아요. 답을 써야 될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머리가 이미 그 인쇄 틀이 있고요.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딱 보면 되니까 점수가 요 정도는 해줘야 점수가 나온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 구성하기로는 교수님들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 플러스 채점평 지금 안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채점평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렇게 성의 없는 채점평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걸 납득을 못하겠다 이런 좀 약간의 불만들을 많이 제기해서 이제는 안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채점평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새롭게 지금 업데이트는 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들으신 적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거는 목차마다 그리고 내용마다 강조해야 될 지점이 있다. 이걸 좀 건져가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계속 강조해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실수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건가 이것만 좀 건져가도 이 강의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면요. 노동법 답안은 일단 서본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은 우리가 부를 때 문제 제기 내지는 논점의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본론이 우리가 외웠던 교재에 있는 내용 있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론이라 부르는 거 있죠. 일반론이라는 게 특별한 명칭이 있는 게 아니고 조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문에 대한 분설이 있잖아요. 판례 있는 거 말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을 묶어서 우리는 일반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판례. 판례는 판례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내용이자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근거이기도 하고 판례는 약간 좀 다르게 취급을 하고 그리고 본론에서는 사안의 적용까지를 한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결론 부분 가시면은 최종 요약 정리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사안 적용할 때 이미 거의 소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으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돼 있고 최종 요약을 해줘야 되고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써주는 일을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느냐 짜임새 있게 됐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여기 프린트 가시면은 다시 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서본결 말씀드렸고 서본결에 맞춰 가지고 서론은 논점의 정리,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페 뒤지다가 IRAC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혹시나 그런 거 들어보셨다면 그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서론의 역할이
논점에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슈를 뽑아낸다. 이게 I. R은 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룰이 법조문. 그 다음에 일반론 판례. 이게 룰.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적용이죠. 적용이 판례를 적용해서 결론이 이겁니다. 내지 소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마지막 결론. 영어 안 할게요. 하다 보니까 바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이게 C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IRAC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IRAC나 서봉결이나 같은 얘기인데 왠지 영어로 하면 고급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IRAC 기법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봉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서론에는 뭐가 들어간지 가겠습니다. 서론은 딴 걸 쓰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연차휴가 제도의 연역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런 얘기를 막 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사례 문제로 나오거든요. 사례 문제에서는 서론은 논점을 정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례의 쟁점이 무엇인지 문제의식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집중해서 읽고 쟁점이 포함하는 구체적 논점을 명확히 정리한다라고 돼 있고요. 세 번째,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지만 채점자가 답안에서 처음 읽게 되는 부분이니까 성의껏 써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추상적이죠. 제가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사례의 쟁점은요, 문제에서는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다, 그 다음 근로자는 이런 걸 주장한다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요, 이 문제는 무엇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쟁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임원으로 채용됐다.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더니만 퇴직금 안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퇴직금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문제 사실관계에서는 퇴직금, 임원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상 뭘 따져야 됩니까?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맞는가? 이게 여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점의 정리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관한 문제고 앞으로 뭘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서론의 역할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걸 나중에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뒤에 나옵니다. 일단은 그렇게 듣고 가시면 되겠고, 본론의 할 일은 뭐냐?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쟁점별 조문, 판례법리, 학설 소개, 사안의 적용 이 네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조문, 판례법리 이거는 필수. 그리고 사안의 적용도 필수. 근데 학설은요, 학설은 보시다시피 소개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소개가 뭐냐? 학설을 깊이 있게 얘기하고 학설에 대해 본질이 뭐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고 학설은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하고 트렌드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논문형이라 했었거든요. 시험 문제가. 논문형이 뭐냐? 진짜 말 그대로 이 쟁점을 앞으로 제도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좋겠느냐. 이런 걸 쓰시오로 한 거예요. 그럴 때는 학설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 학설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 학설에 따르면 이렇고 판례에 따를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인 결론의 의견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걸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지금은 당장 이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갔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설은 간단히 언급만 한 거예요. 그럼 법조문은요? 법조문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잖아요. 법조문의 해석이 판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안의 적용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밑에 가시면 쟁점과 관련되는 법조문을 정확히 인용해라 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법조문을 강조해요. 법조문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조문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게 인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몇 조 어디에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법조문을 쓸 때 그 조문을 인용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용을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기법상 근로자 했을 때 근기법 제2조 뒤져가지고 2조의 2호 이렇게 찾아가지고 똑같이 보고 뺏겨 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털어낼 문장 털어내고 나만의 표현으로 바꿔낸다. 괜찮아요. 뭐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제공한 자다. 이렇게 해서 몇 단어 빠져도 괜찮다고요. 근데 그게 근기법 제2조 몇 호에 있다. 이거는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근기법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법조문 이거 뒤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 펼치고 그냥 법조문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법조문 뒤져가지고 위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 감점이에요. 그래서 조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위치를 제대로 써야 된다. 위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음 가시면요. 자, 학설은 기계적으로 답안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판례 법리를 보완하거나 비판할 때 인용하고, 자, 보이시죠?
판례를 비판하거나 인용할 때 쓰고, 만약 판례에 대한 것을 비판하지 않아요,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줄 가시면 내용과 양이 판례 법리에 대한 서술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한다. 중요한 건 뭐다? 판례다. 사안 해결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판례이기 때문에 학설은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책에도 제가 학설 내용을 거의 많이 빼놨어요. 있다 하더라도 되게 간단하게 이름 위주로만 정리해놨죠.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다른 교재들 막 뒤지시거나 아니면 교수님 책 보다 보면 학설이 좀 길거든요. 왠지 이걸 보강하고 싶어져요. 그 보강하다 보면은 점수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내용만 복잡해지고 결론 쓸 시간도 부족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문과 판례 법리, 이제 사안 검토, 사안 적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사안 검토는 제가 밑에 네모를 달리 표시를 해놨죠. 이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안 검토, 사안 적용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냐? 앞에서 썼던 법조문과 판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사실관계에 이제 엮는 거예요. 엮는다는 표현이 뭘까? 읽어보시면 법원은 판단에 대한 즉답을 단순히 요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객관식은 이 지문이 옳냐 그러냐, OX 이것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뭐냐? 어떤 이유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되어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결과 이 주장이 타당하다 부당하다라고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유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법률과 판례 법리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연결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복잡하고 판단 기준 있는 것들 있죠. 그렇게 해서 판단 기준 5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낸다는 거죠. 다음 가시면 본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교수님이 표현 쓰신 게 참 명작인데, 일반인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데 반해서 법률가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문제시한다 라고 돼 있죠. 명언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거 김소연 교수님 사례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소연 교수님 사례집도 보면 나름 도움이 되는데 굳이 꼭 사서 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서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지 마라 이건 또 아닙니다. 좀 민감한 문제라서.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도 아마 상담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의뢰인들이 오면요, 제가 이렇게 해고당했는데 제가 다시 회사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판단 기준은 이렇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이겨요 져요 이것만 물어봐요. 그거는 법률가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거예요. 그건 일반인인 거예요. 네,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인이 되고 사기꾼인 거예요. 그럼 진짜 법률가는 뭐냐? 판단 기준은 이런데 여기에 맞는 자료를 갖고 오시고 회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게 답안지에서 벌어질 일이다. 그럼 뭐냐? 판례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외우고 계셔야 되고 사실관계를 엮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와야 되고 그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과정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기준은 이쪽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카페에서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사안의 포섭이 중요하다. 들어보셨죠? 포섭이란 용어가 아마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질 텐데 포섭이란 게 이거란 거예요. 사실관계와 판례가 결합되는 거. 그래서 판단 기준 중에 1, 2, 3 이렇게 판단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1은 사실관계 어디에 해당하고 2는 사실관계 어디에 있고 3은 사실관계 어디에 있으니까 1, 2, 3에 따라서 이 해고 서면 통지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판단 기준들에 제가 넘버링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 넘버링을 해놓은 이유가 그게 하나하나가 판단 기준이란 거예요. 그걸 외우고 있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여기 걸리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걸 하나도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례 본문인 OX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쓸 말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판례는 전문을 외우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판례 근거도 중요하지만 판례 결론도 중요하지만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 판단 기준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사안포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자, 마지막 결론 갑니다. 결론은 사안의 해결, 선문의 해결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이미 본론 부분에 결론이 드러나 있다라고 돼 있죠. 왜 이게 드러나 있냐면 방금 사안에 적용할 때 판례 썼죠. 그다음 판례 적용했죠. 그럼 대략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을 한 번 더 써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사례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결론으로 요약해서 두세 줄이라도 필히 써준다라고 돼 있죠.
맨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거는 핵심을 요약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요. 핵심을 요약해야 되고 흩어져 있는 주제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라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래서 결론을 꼭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다음 줄에 나옵니다. 실제 답안지 채점과는 주어진 배점표에 따라서 채점 결론 부분에 대한 점수가 별도로 책정돼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중에 식기 노무사님들이 계세요. 그 식기 노무사님들이 노무사계에 뛰어난 인재들이에요. 어떤 인재를 했느냐? 행정소송을 해서 노무사 채점 기준 공개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공개가 됐어요. 공개됐는데 노동법 채점 기준표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다들 기대를 했죠. 판례 막 나와 있고 키워드 나와 있고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1, 서, 5. 5점. 2번 본론. 판례 해고 서면 통지 27조 이렇게 써놓고 요거 10점. 그 다음에 결론 여기 5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목차별로 점수만 나와 있고 판례 어떤 거 쓰면 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채점자 대량. 자, 여기서 일단 황당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걸 한 거예요. 서론과 결론에 배점이 들어가 있다. 여기가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요건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본론 쓰다 보면 솔직히 진 빠져요. 조문 쓰고 판례 썼죠. 사안 적용까지 썼죠. 그럼 대략적인 결론 다 나왔잖아 하고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결론 있잖아요. 이거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날려요. 점수는 배점표에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아무리 잘 써봤자 요거는 서론과 결론 다 합쳐봤자 본론 다 합쳐봤자 15점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덜 쓰고 여기를 더 써주면 점수가 더 뛴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래서 5점 10점 받을 게 여기 5점 썼고 여기 좀 약하게 썼어요. 그래서 8점 받고 여기 3점 받았다 해볼게요. 그럼 몇 점 됩니까? 11점 플러스 5, 16점. 오히려 본문을 대충 썼는데 점수가 더 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할 때 어떤 분들 보면 암기의 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잘 쓴다. 근데 보면 시험장 가면 점수가 낮아요. 이런 분들 보면 오히려 서론과 결론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잘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안지를 처음 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거 쓰는 연습을 해요. 본론 쓰는 연습. 그래서 본론에 있는 법조 무역이 바쁘잖아요. 그다음 판례 쓰기 바쁘잖아요. 판례를 적용하는 사안포 수박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해야 돼요. 요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연습해야 되냐? 그 다음에 결론 연습을 합니다. 한 번 더 요약하는 연습. 이거는 앞에 써놨던 걸 다시 한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기는 쉬워요. 근데 서론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서론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서론은 지금까지 머릿속에 있던 내용들을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서론에서는. 이런 게 문제된다라고만 제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도 정제돼야 될 뿐만 아니라 왜 문제되는지에 대한 이유만 깔끔하게 제시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몸이 잘 안 풀리잖아요.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또 중구난방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깔끔하게 뽑히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본론 쓰는 연습부터 하시고 결론 쓰시고 마지막에 서론을 쓴다면 어떻게 쓸 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 할 때는 외우는 공부부터 하고 외운 걸 뱉어내는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약하는 공부, 정리하는 공부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문장 전체, 답안 전체를 구성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연기 일기 때까지 여러분 뭐 하셨냐? 이거 공부하신 거 이거. 조문 해석하는 방법, 판례 의미, 판례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 일기 때 하시는 게 판례의 적용 연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외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보면 연기와 일기 공부가 있었고 2기와 3기 공부가 있잖아요. 연기, 일기 공부는 본론을 열심히 했다라고 했죠. 2, 3기 때 하는 거는 사안 적용까지는 같이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완성된 답안지 연습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하는 공부하셨죠? 답안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같이 모의고사 한번 쳐본다? 모의고사 치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모의고사 한번 쳤죠? 그럼 점수가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썼긴 하지만 다음번에 봤을 때 또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연기 일기 때 모의고사 쳤잖아요. 다시 그 문제를 냈을 때 잘 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보다 여러분 더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열심히 외웠지만 지금 암기도 빠졌고 그리고 그 문장을 본론만 지금 쓸 수 있지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열심히 써본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써보라 하면은 그때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공부가 2, 3기 때 해야 될 공부는 뭐냐? 연기 1기 때 했던 암기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답안 쓰는 연습도 추가로 해주셔야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온다.
그래서 이게 2, 3기 때 되면 연차가 높은 사람들도 막 시험 치러 와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시험도 여러 번 쳐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쓰는지도 알잖아요. 근데 왜 올까? 쓰는 연습하려고 오는 거예요. 쓰는 거는 답안지 전체를 써보는 연습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서 서론, 본론, 결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오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보면 답안지에 인상 있잖아요. 답안지 인상 어디서 많이 좌우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채점하는 순서는요, 교수님마다 다 다르대요. 저도 여쭤봤었는데 교수님들이 서론, 본론, 결론 순서대로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론, 결론, 본론 이렇게 간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서론 읽어보고 쟁점 잘 잡았네? 결론 보고 결론도 잘 나왔네? 그럼 본문 보자. 여기서 이제 선입견을 세우는 거죠. 서론 잘 썼고 결론 잘 나왔으면 얘는 합격권. 근데 본론 보면서 이제 혹시나 실수 없으면 60점 이상. 본론 봤는데 조금 뭐가 빠졌네? 그러면 아쉽게 50점 후반대. 근데 서론도 틀렸어. 결론도 흐지부지야. 그럼 너 40점이지. 하고 봤는데 역시나 본론도 예상을 업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40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공통된 게 지금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뭐부터 본다? 서론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채점자 이름 밝힐 수 없고 채점자분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지금은 안 하시는데 그분이 서론을 만약 제가 실수를 했어요. 처음에 아침에 9시에 제일 처음 치잖아요, 시험을. 노동법 문제지를 받았는데 막 떨렸어요. 떨다가 보니까 나는 무조건 뭐가 나오든 해고라고 쓴다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해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해고로 쓰겠다 했으니까 논점 정리할 때 해고를 막 썼어요. 쓰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해서 본문 쓸 때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대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당연히 감점이지. 본문을 제대로 썼는데요? 결론도 잘 썼는데요? 이미 서론에서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서론이 첫 인상이고 첫 대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잘 써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는 크게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흐름은 좀 아시겠죠? 뭘 써야 되겠고 어디에 힘줘야 된다. 이게 보이실 텐데 근데 서론 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본론, 결론, 서론 이런 식으로 혼자 연습할 때요. 혼자 연습할 때 이렇게 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목차별 답안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논점의 정리, 서론이죠. 자, 서론의 3대 요소 이렇게 불러요. 뭐냐? 첫 번째, 문제의 사실관계를 요약해라. 또는 질문을 재정리해라 라고 돼 있죠. 사실관계 요약은 뭐냐면요. 문제가 많이 길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문제는 뭐에 대한 거다라고 해서 한두 줄 정도로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 요약하라 했더니만 문제를 다시 쓰고 있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나는 요약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세 줄짜리 문제인데 세 줄이 그대로 써져 있어요. 뭐 하신 거죠? 물어보면 요약했대요. 똑같은데요, 길이가? 아니면 은는이가 정도 빠졌거든요. 이건 요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약이 잘 안 돼서 제가 옆에 써놨어요. 질문을 재정리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임원이 퇴직금 달라 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약하세요 하면 임원이 퇴직금 달라 했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임원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한번 써주는 걸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재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이 쟁점은 어떤 챕터인지를 써라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근로자인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썼으면요. 금기법상 근로자인지는 사용주속관계 판단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 해고서면 통지다 하면 해고서면 통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쓰지 말고 해고서면 통지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고 사유의 기재에 대한 문제다. 챕터 해고서면 통지 안에 들어가시면 의 취지 있고 그 다음에 해고서면 통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제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위반 시 효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목차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목차 문제다 이렇게 짚어주라고요. 그래서 해고서면 통지가 정당한지가 문제되고 있다. 근데 이 해고서면 통지는 내용에 대한 것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갖췄는지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그 주제 안에서 뭐가 문제된다 하고 한 번 더 짚어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가시면 사실관계에서 쟁점, 판단 기준이 되는 부분을 간략히 언급해라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방금 해고서면 통지 얘기했으니까 이어서 가보면 해고서면 통지가 문제된다라고 했는데 사실관계에서는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해고서면 통지가 27조의 취지를 모두 충족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하에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뒤에 가서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요소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재정리해라. 두 번째, 어떤 챕터에 관한 것인지를 써라. 마지막 세 번째, 사실관계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인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바 이하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주로 보면 두 번째에서 그쳐요. 두 번째에서 그치시는 분들은 해고 서면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쓰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빠졌죠. 사실관계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짚히는 부분이 빠졌죠. 네,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이제 약간 점수에 한계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서론을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1, 2점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은 1점이 1.5배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더 많이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데, 서론 쓰는 게 힘들다 보니까 강사님들 예시 답안도 보면 그냥 27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해고 서면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더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웬만하면 1, 2, 3까지 쓸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추상적으로 느껴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안 쓰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뒤돌아보시면 계속 보일 겁니다. 다음 2번 가시면 본론 보이시죠? 자, 본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론을 써주는데 의, 취지, 법조문이라고 돼 있죠. 의가 법조문이 같이 나올 때도 있죠. 취지와 의 안에 같이 나올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 취지, 법조문을 그냥 한 세트로 묶어놨고 일반론을 어디까지 써줄 거냐 이걸 생각하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 기준은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는 반드시 꼭 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례하고 법조문 두 가지만 써도 웬만하면 일반론은 점수가 나와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 취지도 기억 안 나고 다른 거 뭐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한 법조문 있죠. 그거하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판례 이 두 가지는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2번 가점 요소라고 돼 있죠. 이 가점 요소는요 반드시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 써보면 아실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아는 걸 다 쓰고도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필속이 굉장히 빠르거나 암기가 잘 돼 있으면은 답안을 쓰고도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뭘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게 가점 요소입니다. 가점 요소는 보시면 첫 번째,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지 않으면 검토 의견을 써주자. 검토 의견, 여러분 검토 의견. 학설이 맞다, 판례가 맞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 중에서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 말고 우리는 다수 의견을 주로 배우는데 소수 의견을 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작성되면 좋은 주제 관련 일반론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해고 서면 통지 문제가 나왔는데 사유에 관한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시기도 한번 써보고 싶고 효력도 써보고 싶다. 그럼 그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근데 사유만 문제되면 사유만 집중해도 결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꼭 쓰는 게 좋겠고 시간 남으면 다른 것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2번 목차 있죠. 가점 요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들 천착한다. 무슨 얘기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다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다 보면 다른 강사님들 자료나 다른 문제도 막 풀어보시게 돼요. 뭐 사례집을 사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답안지에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왠지 이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가점 요소고요.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대한 점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본론에서 의, 취지, 법조문, 판례 썼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로마자 3번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양을 본론을 늘리려고 절대 하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로마자 3번 내려가시면 사안 적용은요. 앞에서 썼던 판단 기준을 한 번 더 나열을 하시고 두 번째, 판단 기준에 맞는 사실관계를 제시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놀면 안 돼요. 판단 기준에 판례가 같이 밀접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해고서면 통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해고서면 통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해고서면 통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된다? 사실관계에서는 추상적으로 나열했다. 따로 놀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관계에서는 시간과 대상자와 행위가 나와 있지 않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다. 이렇게 제시한 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적절하게 믹스해가지고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첫 번째 단락이 있고 두 번째 단락에 판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두 개가 따로 놓은 거예요.
이거 좀 안 되시죠? 써봐야 합니다. 이걸 써봐야 하고, 두 개가 따로 놀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두 개가 평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결론 가시면, 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과 판단 근거를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라. 그리고 물음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해라라고 되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해고 서면 통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해고 서면 통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 물음에서는 A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해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해고는 무효다까지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해고 서면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그럼 A 회사의 행위는 어떠냐? 답변이 안 이루어졌죠. 그때는 답변을 안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감점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과 한 번 더 물음에 대한 답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안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자, 그럼 말로만 쭉 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가 문제를 한번 갖고 왔어요. 우리 기출 문제 중에 그나마 연습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면, 상시 근로자 300인 사용하는 C회사는 시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로 정해서 근로자 을을 채용을 했고요. C회사는 시용기간 만료 3일 전에 업무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을에게 본근로계약 체결의 거부를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 C회사가 을에게 시용기간 만료 3일 전에 본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말로 설명하라 했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에 대해 풀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서론을 뭘로 쓸 겁니까? 서론. 원래 시간이 넉넉했으면 한번 해보시죠.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쑥 둘러보고 뺏고 막 이렇게 해서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해보고 싶었는데 상상 속으로 맡기고요. 자,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잠시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서론 배웠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배웠잖아요. 그대로 한번 생각하고 계시죠? 자,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세요 하면 똑같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정리해보죠. 질문에 대해서는 C회사가 을에게 체결 거부를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정당한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용 근로자 본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이거는 뭐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네, 일단 이 사람한테 시용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시용 근로자에게 첫 번째로 시용 근로계약이 체결이 됐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시용 근로계약이 체결이 됐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시용기간에 대해서 거부한 데에선 업무 적격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업무 적격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업무 적격성은 핵심이 아닐 거라고요. 여기서 뭘 했느냐? 구두란 얘기가 나오죠. 이 구두로 통보한 것은 정당한가 묻고 있으니까 시용 근로자에게 본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를 봐야 되겠죠. 해고다? 해고이면 뭘 적용해야 되죠?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돼야 되죠. 그러면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 구두로 본근로계약 체결 거부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때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또 여러분 보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하필 물음에서 3일 전이라는 게 떠 있을까? 이게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해고하잖아요. 해고하는데 3일 전에 해도 돼요? 해고 예고가 떠오르시죠.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전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해고 예고 의무의 위반, 이 문제 될 수 있겠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해서 해고가 유효할 수 있는지다 또 검토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돼 보이는 것들은 상념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론을 어떻게 겪을 건가, 문장으로 어떻게 겪을 건가,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건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그럼 쟁점만 이제 잡았습니다. 쟁점은 시용에 대한 성립 문제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 본채용을 거부했는데 거부는 무엇인가? 거부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평가, 해고가 맞는가? 해고가 해당돼야 그 다음에 해고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해고 예고가 적용되는지, 이 순서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가보죠. 본론으로 갔을 때 시용 성립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한다? 시용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줘야 된다 돼 있죠. 명시했습니까? 네. 시용기간을 정해서
채용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용기간에 대해서 정해져 있구나. 근로계약서에 구구절절 안 나와 있지만 이 정도로 한다면 시용기간에 대해서 명시했다. 기간도 나와 있다. 돼 있죠. 자, 그러면 기간에 대한 특정은 다시요. 시용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했고요. 두 번째, 시용기간이라고 명시하면 그냥 다 끝이 납니까? 시용기간에 대해서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장기간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6개월이에요. 그렇죠. 6개월은 괜찮나요?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판례가 6개월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한 적이 없었죠. 그냥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기간이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용이 지금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이라 하더라도 업무 적격성에 평가하기에 적정한 기간이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용의 성립에 대해서 일반론과 여러분들의 검토 의견이 나왔고요. 다음 가시면 본채용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게 해고인가? 판례도 나와야 되겠죠. 우리 판례는 시용 근로자를 어떤 사람으로 본다?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다라고 해서 시용의 법적 성격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용에 대해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된다. 단 해고 사유는 좀 더 폭넓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해고가 된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해고가 되면은 근로기준법 제26조, 27조가 적용돼야 되는데 해고와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돼야 된다. 근데 해고 서면 통지에 대해서는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되는지 또 판례가 있죠. 또 올려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서 왜 내가 본채용이 거부된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판례가 있잖아요. 그 판례 쓰면 되겠구나. 다음 해고 예고는 어떻습니까? 해고 예고에 대한 건 또 판례가 떠올려 보면 해고 예고는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주거나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해고 예고 날짜를 지키지 않았으면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죠? 학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판례는 부정설이다. 그래서 해고 예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은 변론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론에 나올 얘기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본론 얘기하면서 이미 거의 사항 검토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항 검토에서 또 갈등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논점 정리했고 여기서 정리했고 여기서 정리했잖아요. 이것들을 할 때마다 정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 정리돼요. 왜냐하면 시용이다라고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해고다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용 제시해놓고 뒤에 몰아서 하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서면 통보가 나왔죠? 이거 해고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용 성립했습니다. 시용도 근기법상 근로자가 적용되니까 해고 맞습니다. 다음 가시면 해고에 대해서는 서면과 예고를 갖춰야 되는데 판례법리는 이렇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서 사항 검토를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해줍니다. 이건 뒤에 가서 예시를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본론 제시했으면 이제 마지막 결론 갑니다. 자, 결론 갔을 때는 지금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냥 마침표 찍으면 안 된댔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려 했죠. 그럼 앞에 있었던 내용들 주요 키워드만 가지고 가보면 시용은 명시했으니까 성립했다. 시용에 대해서는 본채용 거부는 해고다. 해고는 해고 예고,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되는데 해고 예고는 하지 않아도 해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서면 통지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구두로 한 것은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무효다. 가야 되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하랬죠. 그러니까 구두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물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면서 결론 내리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뒤에 가서 한번 예시를 봅니다. 해설지도 한번 갖고 왔어요. 자, 가장 어려웠던 논점의 정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시회사는 을에게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물음 한 번 더 반복했죠. 그래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정당한지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물음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걸로 썼습니다. 다음 줄 가시면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들 이게 어디에 관한 거다. 자, 우선 시용기간이 6개월로 다속인 경우다. 시용에 대한 문제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로 다속인 경우에도 시용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뭡니까? 문제의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갖고 와서 이것을 알아본다라고 하면서 쟁점을 연결시켰죠. 두 번째, 시용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것이 해고에 해당한지. 자, 본채용 거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관계 있었죠. 이게 해고에 해당한지를 알아보겠다.
다음 세 번째, 시용 근로자 해고에 대해서는 해약권이 유보되어서 정당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특히 자, 또 사실관계입니다. 시용 만료 3일 전에 구두로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해고예고와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서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그냥 적절하게 중간에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사실관계 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해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만 제시를 한 겁니다. 좀 보이십니까? 들어봤을 때 결론이 나왔다는 느낌 안 드시죠? 그리고 사실관계 중에 어떤 것들이 문제되는지가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 드시죠? 안 들어요? 들죠? 들다 하고 해주세요. 네, 든다. 네, 잘 든다. 이걸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시용 근로자에게 구두로 3일 전에 통보한 것이 정당한지 이하에서 검토해 보겠다. 자, 느낌 오십니까? 그냥 물은 반복이죠. 그러면 사실관계 중에 뭘 검토하겠고 앞으로 뭘 쓰겠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쓴 걸 보면은 이게 또 제가 잘난 체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부끄러운데,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 나는 시용이 성립했는지부터 알아볼게. 문제가 되는 건 너무 길잖아. 6개월이 괜찮아? 알아보고, 시용이 만약 이 사람이 근로자여야 또는 해고여야 나중에 이하 법리가 적용되는데, 시용 근로자가 지금 본채용 거부한 것이 해고가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볼게. 그 다음에 만약 해고가 맞다 한다면 해고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와 해고 예고가 적용되는지, 시용 근로자는 뭔가 좀 다르지 않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해약권 유보됐으니까. 그런 건지 내가 앞으로 알아볼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는지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이하에서 쓸 내용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죠? 제가 이게 이렇게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썼는데 쓴 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최고의 작품이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앞으로 이 사람은 뭘 쓰겠구나, 사실관계 중에 뭐가 문제되는지를 짚어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썼다라고 평가받는 문제 제기들은 어떤 거냐? 어떤 것도 짚어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뭘 쓸 거다라는 것들이 안 보일 때, 그래서 이게 논점의 정리만 봐도 앞으로 이 사람이 뭘 쓰겠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그건 잘 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가보시면요, 시용의 의미 성립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1의는 시용은 정규 직원 임명하는데 신중기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근무케 하면서 직업 적성, 업무 능력 알아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쓰겠죠. 그다음 2번, 시용의 성립 요건은 시용을 명시해 줘야 된다. 시용 기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일반론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한 쟁점마다 정리하고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3번 사안 검토를 한번 해줘요. 지금 검토한 건 어떤 목적이냐? 시용 맞다. 이걸 검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중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정하고 있다.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했다. 시용기간이 길게 설정되긴 했으나 시용 적용할 것임을 정했고, 시용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족한 기간에 해당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가정적으로 썼을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업무다 6개월의 시용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6개월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시용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써줬습니다. 다음 가시면 이제 로마자 3번 또 주제 하나를 바꿨습니다. 시용 이제 거부입니다. 거부 통보가 정당하냐 했을 때 1번 시용의 법적 성질이라고 돼 있죠. 왜? 시용이 근로자여야 해고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용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판례 내용 가시면 판례는 첫 번째 줄 끝에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로자 맞다. 단 해약권 유보돼 있다. 그러면 2번 본채용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요. 자, 이 문제는 거절 사유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업무 적격성 없다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업무 적격성이 없는지 그런 배경들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업무 적격성에 대한 사용자의 핑계가 맞냐 안 맞냐를 검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썼느냐?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일반론인 거예요. 이건 뺀다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남는다 이러면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관련성 있는 일반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3번 본채용 거절 절차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본채용 거절은 해고고 해고할 때의 시용도 해고의 정당성 갖춰야 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 그래서 3번 목차에 있는 판례는 꼭 써줘야 되고 이게 잘 썼냐 못 썼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는 득점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판례 내용 읽어보면 근기법의 해고 서면 통지 규정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을 종합해서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 사유를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 실질 거부 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되고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없다. 이 판례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 쓰겠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 못하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럼 득점이 나뉘는 거죠. 자, 이렇게 판례 썼으면 이제 4번 해고 예고는 왜 등장했느냐? 이 문제는 해고 예고 3일 전 얘기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갈등이 생깁니다. 왜? 해고 예고의 의, 해고 예고의 취지, 해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학설, 판례 쓸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쓸 거냐를 고민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해고 예고를 길게 써야 될 문제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봤을 때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한 것도 1번. 요거는 하나의 정당한지에 대한 평가 기준인 하나라고 해서 두 개가 쟁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핵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열심히 쓴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똑같은 비중의 문제라고 한다면 비중을 똑같이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또 뭐냐면은 이런 거 나오면은 쓸 말이 많잖아요. 이거는 판례 안 하지만 이거는 해고 예고의 의, 해고 예고의 취지, 해고 예고에 관한 판례 이렇게 쓰다 보면 쓸 말이 많잖아요. 이걸 다 쓰고 싶어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면 통지는 판례 요만한데 해고 예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똑같은 비중인데. 그렇게 되면 불균형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걸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 문제는 잘 모르고 이 문제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안 그런데. 네, 그래서 답안지 쓸 때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썼냐? 해고 예고에 대한 판례만 딱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판례에 대해서도 첫 번째 줄 끝에 해고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 예고 수당 발생은 변론을 하고 해고는 유효하다 보았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결론 나오잖아요. 이렇게 써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나왔죠. 그러면 로마자 3번에 대한 이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자 3번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면 동그라미 1번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맞다. 자, 그래서 본채용 거절이 해고다라고 정리를 해줬고 해약권이 유보되었으니까 정당성은 구체적 평가가 필요한데 2번 3일 전 통보한 것이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6개월의 시용계약을 체결해서 해고 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죠. 해고 예고의 예외에 보면 3개월 이내 계속 근로기간일 때는 예외가 적용되죠. 근데 이미 6개월째 근무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외가 적용 안 되니까 해고 예고 해야 되는데 해고 예고 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다음 3번 동그라미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구두로 통보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업무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만 제시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3번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3번에서 사실관계는 어떤 게 있어요? 3번에서의 사실관계는 구두로 통보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관계죠. 그 다음에 이걸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는 아까 판례 문장에서 와야 되겠죠. 판례 문장에서는 업무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만 제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 사유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됐죠. 판례의 평가 기준하고 현재 사실관계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판례와 사실관계가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에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판례 문장이고 어떤 게 사실관계인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판례 암기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판례 암기가 많이 되어 계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실관계 거고 이 뒤에 거는 판례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공부가 잘 돼 있고 교수님들도 이걸 보면서 이제 아 이 사실관계에 어울리는 판례를 붙였느냐 이렇게 평가해서 점수를 준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해고 예고도 그렇잖아요. 해고 예고가 3일 전 통보했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사실관계죠. 그 다음에 6개월 전 시용계약을 체결해서 해고 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법조문 얘기죠.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고 예고 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할 수 있다. 이거는 뭐에 대한 거야? 이건 판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하고 여기에 맞는 판례 결론 내리고 판례 적용하고 그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고 있죠. 판례 문장과 사실관계가 매칭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 문장 안에서 정리가 되고 있구나. 이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계속해요. 그래서 보면 논점에 정리해서 사실관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 이것도 점수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결론에서도 사실관계 있잖아요. 이게 구분되지 않고 그대로 통째 복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점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 끌어와서 판례에 이렇다. 해당되는 것 끌어와서 판례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짚어주면서
내려주셔야 점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결론 가봅니다. 마지막 결론 어떻게 정리했는가? 6개월간 체결한 시용계약은 유효할 수 있고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한 것은 해고니까 정당성 갖춰야 되는데 3일 전 통보는 예고 의무 위반이지만 해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 실질적 명시하지 않고 구두 통보했으니까 절차상 하자다. 따라서 시회사 을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앞서 있었던 내용들 쫙 정리해서 한 번에 요약을 했죠.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 서론 보시고 결론 보시면 제가 쓴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요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뭘 보지 말란 거냐? 본론 열심히 보지 말라고요. 열심히 보면은 제 실수가 보일 거예요. 암기를 잘 하지 않아서 표현이 좀 어긋난 거. 또 법조문 인용하다가 실수한 거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봐야 되겠다라고 언제 느끼냐면요. 교수님들이 머릿속에 제가 틀이 있댔죠. 인쇄 틀이. 그거대로 쭉 가면요. 그냥 넘겨요. 그래 이렇게 넘기는데 잠깐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이것도 안 썼네 저것도 안 썼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갈 수 있도록 앞에 있었던 문장 논점에 정리해서 뭐 쓰겠다라고 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이 결론에서 그대로 등장을 하고 그 내용이 이렇게 돼서 결론 납니다라는 것들이 요약이 잘 돼 있으면 서결에서 이미 점수는 다 떴다. 본론은 그냥 제 목차 보면서 이거 다 들어가 있네 라고 되시면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안은 채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 썼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안심을 드리면서 그 내용이 서본결이 3번 반복되는 겁니다. 서론에서 한 번 반복 알아볼게요. 본론에서 이렇게 알아봤죠. 결론에선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3번 반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의욕을 상실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처음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본론부터 잡아라. 본론의 의, 취지, 판례 이거를 못 쓰면은 그럼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 일기 때 열심히 우리가 계속 암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연기 일기 때부터 답안지 쓰고 싶어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에 많이 집중하냐면은 암기를 밀어내고요. 문제 해결 있죠. 여기 본론 중에서 사안 적용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들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 쓰는 거라든지 조문 쓰는 거라든지 판례의 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여기에 약하면 요거 다 영향받아요. 서론에서 뭘 써야 될지가 안 나오죠. 본론에서 판례가 부실하니까 본론도 양이 안 나옵니다. 결론 사안 검토와 결론 쓸 때도 사실관계 중에 뭘 터치해야 되는지 이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몇 개 빠져요. 그러면 서본결이 점수가 다 빠지겠죠. 이런 분들은 3개 주제 중에 1개만 쓰기 때문에 점수가 확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점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장 기본인 본론. 요거부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론이 탄탄하면은 점수는 비록 안 좋아도 곧 올라갑니다. 서론과 결론은 글쓰기만 연습하면 올라가요. 근데 본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는 암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연기 읽기 때 쏟아부었지만 2, 3기 때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논점의 정리, 본론, 결론이 3가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감이 올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득점 포인트로 제가 조언만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가시면은 여기 모아놓은 게 뭐냐? 교수님들 채점평입니다. 교수님들 채점평인데 다 갖고 오진 않았고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갖고 왔어요. 읽어보면 자, 사례형 문제는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술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정립된 판례 이론을 서술하는 데 그쳐서 사례 해결에 관한 만족스러운 답안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암기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조문 판례는 암기했었는데 사안 적용이 엉망이다 이거예요. 이런 건 주로 보시면 판례를 외웠었는데 판례 의미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판단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판단 기준이 각각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5개가 있다 치면 5개가 어디에 걸리는지 몰라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얼버무리다가 그냥 결론 안 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답안들이 해결책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도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술하는 답안이 많았다. 이러한 답안 작성은 답안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무 자격 부여하는 시험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 네가 아는 거 쓰지 마. 문제 요구한 것만 써. 근데 시용 문제 냈더니만 시용에 관해서 내가 다 한번 알려주마. 이러면서 그 업무 적격성 거부에 대한 판례들을 막 써요.
지금 물어본 거는 업무적 격성이 아니라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구두로 한 것이 정당하냐 이거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업무적 격성 판례에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판례를 열심히 썼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줄 꺼진 것만 보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답안에 많이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돼 있죠. 이런 얘기가 뭐냐?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거. 해고예고에 꽂힌 거예요. 해고예고. 해고예고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서면 통지 거부에 대한 것을 정말 조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서면 통지는 한 2줄 쓰고 이 해고예고를 한 3페이지 썼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에 너무 치우쳤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는 것도 분량 조절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옮겨 적는 수험생이 적지 않구나. 문제 관련 없거나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앞선 내용하고 같죠. 다음 다섯 번째. 자, 목차 및 서술 형식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돼 있죠. 목차도 채점 포인트다. 네, 목차도. 그래서 어떤 목차 이렇게 하나 딱 써놓고요. 여기서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노무관리 그렇게 쓰시죠. 인사노무관리 목차 막자 듣는 강사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인사노무관리처럼 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그냥 쭉 다 쓰고 본 이렇게 해서 또 한 페이지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과목이에요. 노동법은 그래서 제가 목차도 그래 중요시하게 말씀드렸던 게 목차 구성하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들 논문을 뒤져보셔도 교수님들도 다 목차 세웁니다. 그래서 목차가 내용의 압축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차는 제가 드리는 목차를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답안지 쓸 때 목차는 어떻게든 구성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표현이라 할지라도 목차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음 내용 가시면요. 채점 중에 지겨운 레파토리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글씨에도 글씨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글씨에 대한 해법은 뒷장에서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가시면요. 또 한 번 더 목차를 강조합니다. 채점 기준은 목차를 나누고 목차 아래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목차 꼭 써야 됩니다. 노동법에서 법학 과목에서는 목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다음 내용 가시면요. 자, 법령에 땡땡땡법 땡땡조 땡땡항 땡땡호 이렇게 호까지도 정확하게 기재해라. 만약 호까지 간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판례인지 학설인지 당신이 지금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쓴 답안지도 보면은 판례는 이렇게 해서 한두 줄이라도 할 때 판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공부 계속 하시다 보면 내용은 기억나는데 이게 판례에서 나온 건지 일반론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설득력 없는 거다. 아니면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 출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가시면 1회 1문, 1회 2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시험 문제가 지금은 25점짜리니까 이게 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1-1, 1-2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해보면 사실관계는 하나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물음이 1, 2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사실관계가 공통되니까 그냥 하나로 풀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 2를 공통되게 로마자 1, 서, 본, 결 이렇게 해서 1, 2에 대한 내용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1번은 독립된 문제고 2번도 독립된 문제니까 1에 로마자 1, 로마자 1, 로마자 3 서본결 나와야 되고 2에 대해서 또 서본결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각각 따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가시면요. 답안의 특정 부분을 아무리 자세히 잘 쓴다 하더라도 배점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소정의 점수를 초과해서 득점할 수 없으니 적절히 균형을 맞춰 답안 작성해라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해고예고와 해고서면 통지 이때도 적용되지만 어떤 때도 적용되냐면 50점짜리 인생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시험은 1교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보면 양 많은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때가 있거든요. 취업규칙 같은 거. 취업규칙 같은 것들은 판례도 많고 잘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은 여기에 점수가 50점이면 대략 50분 정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60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15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양도 많고 내용도 풍부하고 꼼꼼히 검토했겠지만 요거는 부실하겠죠. 근데 이건 잘 써봤자 점수가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나왔다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거기 올인하지 말고 적절히 분배해서 써야 점수는 오히려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아는 거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거를 좀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는 걸 더 열심히 쓰는데 그게 교수님들은 너 이거 모르는구나
하고 고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가 더 깎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가시면 10페이지. 점수가 낮은 답안의 문제점은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 근거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이게 판례 잘 못 외웠을 때, 그리고 판례 매칭 못했을 때 이거고, 두 번째, 판례를 서술하긴 하지만 구체적 판단 근거 서술하지 못해서 추상적 결론이 도출된다. 이것도 1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못 외울 때, 판례 연결 못 시킬 때. 다음 세 번째, 이론적인 논거 제시하지 못해 짜임새 설득력 없는 답안으로 느껴진다라고 돼 있죠. 자, 이론적 논거는 조문,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일반론 이런 것들이 빠져있고 판례만 딸랑 제시될 때도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음, 묻는 것 외에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과도하게 서술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암기만 열심히 했을 때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답안 계속 풀다 보면 좀 쌓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이거 실수 안 하는데, 처음에는 뭐 우리가 챕터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 챕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시달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챕터에 있는 내용 중에 필요한 것만 선출해서 뽑아서 쓰는 걸 나중에 연습하실 건데, 일단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아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 연습하시면서 지적받으면서 이건 수정되는 겁니다. 다음 가시면요, 목차와 본문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건 어떤 경우냐, 말로는 해고 서면 통지라 썼는데 안에는 해고 예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외우면 참 좋지만 외우는 게 안 된다면 적어도 본문 내용을 압축하는 목차를 쓰도록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안포섭에서 사실관계 결론의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아까 말했던 매칭 문제. 다음, 문제 제기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문제 그대로 뺏겨 쓰는 분들, 그런 것들 안 되고, 적어도 어떤 챕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나열해 주시고, 사실관계 중에 뭐가 문제된다 이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시험 문제는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아는 판례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관계 몇 개를 꼬아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건드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가시면 목차별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득점 답안을 위한 팁이라고 돼 있죠. 했던 얘기 계속 반복입니다. 첫 번째,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모의고사 칠 때는 아는 거 쓴다고 바빴을 거예요. 근데 다시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문제 풀 때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에 이르려면 어떤 걸 써야 될까. 그래서 제가 효과를 봤던 연습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본, 결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수험을 할 때 답안지 쓸 때는 본, 결, 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물론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내면은 싫어해요. 강사님도 그렇게 쓰지 말라고, 채점자도 이게 뭐냐 해요. 왜?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서론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근데 그냥 꿋꿋이 연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또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어서 결론을 알아야 그 다음번에 쓸 때 답안지를 이렇게 구성하겠구나, 이게 나오죠. 첫 문제 풀 때는 거기에 맞는 답을 구성하는 연습만 하지 해당되는 판례 쓰기 바쁘지 답안지 디자인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봤던 문제를 또 풀죠. 그때는 결론만 써보세요. 결론을 써보고 난 다음에 본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쓰려면은 이거가 문제되고 결론이 뭐다라는 게 보이니까 본문 중에서 뭐만 써야 되겠다, 이게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연습하는 겁니다. 암기했던 내용 중에 다 쓸 필요 없고 이거는 꼭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연습되려면 결론, 본문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법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거는 시험 치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판례는 계속 외워야 돼요. 그래서 판례를 잘 쓰고 구체화되고 똑같은 표현을 쓸수록 답안지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판단 기준이자 판단의 근거잖아요. 판례에 있는 문장이 익숙할수록 사안 해결할 때 판례 문장대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판례 문장이나 판례의 단어가 멀리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법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답안지 내시는 분들 중에 뭔가 제대로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보면 암기가 잘 안 돼 있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판례는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도 계속 본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문제 제기는 답안지 첫인상을 좌우고 마무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목차는 그 자체로 내용이다. 교수님 중에 일부는 본문 안 읽고 목차만 본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목차 대충 보면 안에 쓸 말 뭔지 보인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 구성할 때는 웬만하면 내용이 바뀐다면 목차 무조건 써주시고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노동법은 이렇습니다. 목차가 내용이 됐죠. 목차가 점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줄 있잖아요. 줄 있으면 이렇게 로마자 잡았죠. 그 다음에 띄우세요. 숫자 목차 적었죠. 띄우세요. 목차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목차 쓰면 무조건 한 줄 띄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양가로 1 했으면 여기는 붙여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다시 줄이 이게 지금 답안지 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1번 목차를 썼죠. 제가 띄우랬죠. 근데 이렇게 너무 띄우니까 답안지가 설렁설렁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다가 글을 바로 안 띄우고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쓰면은 교수님들 채점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몇 살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저처럼 아직 젊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은퇴를 앞두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내용을 안 썼다 생각해요. 해고 서면 통지에 대한 판례가 목차를 채점자가 실수했는데 근데 그 불이익은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목차를 눈에 띌 수 있도록 최대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줄 띄우는 겁니다. 한 줄 띄우고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요. 오히려 한 줄 한 줄 띄워져 있고 목차가 설렁설렁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답안지가 오히려 깔끔해 보여요. 네, 빡빡하게 붙여져 있잖아요. 물론 다른 강사님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하세요. 네, 그 과목은 눈이 좋아요. 근데 노동법 아니에요. 노동법은 시력이 되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답안지를 깔끔하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설렁설렁하게 해주세요. 교수님들이 실제로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강의할 때 얘기하래요. 눈이 아파 죽겠다. 돋보기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거기 채점실 가보면요. 감옥 같아요. 불이 어두워요. 어둡고 그 골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채점을 해야 되는데 한 4시간 하고 그러면 눈이 침침하대요. 그래서 다음번 답안지를 봤을 때 혹시나 그러면은 교수님이 잘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건 알 수 없지. 운명이지 뭐. 그 운명에 희생이 되고 싶지 않다면 한 줄씩 띄워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5번째. 사안포섭은 사실관계 뜯어먹는다는 심정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관계에 제시된 조건들 있죠. 그거는 아무 이유 없이 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거는 하나하나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용 문제 냈잖아요. 이 시용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로 집중하죠. 구두 통보. 근데 들어보니까 3일 전 통보. 이것도 문제됐었고 이 6개월 기간도 문제됐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할게요. 6개월 전 문제, 3일 전 문제, 구두 통보. 구두 통보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뭔가 숫자나 조건들 나왔을 때는 그거는 하나하나 다 써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성급하게 바로 결론 내지 마시고 문제를 충분히 읽으면서 이거는 왜 나왔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6번. 문장은 길지 않도록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판례처럼 다가 언제 보일까 싶을 정도로 며, 고 이렇게 계속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줄 다, 다음 줄 한 다 이렇게 해서 한두 줄 내로 빨리 끊을 수 있도록 써주세요. 다음에 문제 제기와 결론은 반복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계속 제시해라 해서 서본결이 3번 반복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음 8번. 글씨가 나쁘다. 이제 늦었어요. 이제 와서 글씨를 바꾸겠다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글씨는 균등하고 간격을 넓게 해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보여도 단체라고 보여요. 그렇잖아요? 자, 노동법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단체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가 나빠도 대충 때려서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쓰겠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글자 간격 있죠? 요 앞뒤의 간격.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어떻게 균일하게 갖고 갈 건가 그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 한자가 명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보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성분들 중에 글씨 작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글씨를 키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간격을 넓히세요. 간격을 띄어쓰기라도 넓히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꼭 얘기를 합니다. 돋보기도 안 보인다. 현미경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분들은 그 볼펜도 좀 두꺼운 거 사세요. 두꺼운 거 사면 자연스럽게 좀 커질 거예요. 글씨가. 자, 다음 갑니다. 9번. 결론은 명확하게 모호한 결론은 모호한 점수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조건 단호하게 쓰는 겁니다.
구두로 통보했다? 무효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무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점수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 맨 마지막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효율을 따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부 효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의 집중, 학습 결손, 공부 시간, 학습 기술이라고 돼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뒤에를 많이 매달려요. 학습 기술, 뭐부터 봐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암기가 잘 될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앞에 공부 시간, 그 다음에 학습 결손과 주의 집중. 주의 집중과 학습 결손은 원래는 선천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습 결손은. 근데 이 정도 이제 전문직 시험 치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지능이 딸린다 이런 분들 없어요. 그러면 핵심 뭐냐? 주의 집중과 학습 결손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할수록 그리고 공부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율은 나오게 돼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되지 이 기술에 집착하셔가지고 효율적인 것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넘겨볼 수 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2차 시험도 암기하고 외우고 다시요. 연기일기에 얘기했던 거 있죠. 내용 읽고 외우는 거 있죠. 그거는 무조건 성실성이에요. 답안지 잘 쓰는 거 있죠. 이것도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반복과 연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어떻게 써볼까를 연구할수록 빨리 합격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순환, 3순환 어떻게 할 거냐 고민 많이 하실 건데 기술보다는 시간과 주의 집중에 더 방점을 두자. 기술은 지금 제가 2, 3기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복습만 충실히 하셔도 기술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휴대폰은 끊어라.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 종일 휴대폰 안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드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듣는다고 많이 힘드셨죠? 이거는 답안지 특강은 듣고 바로 답안지가 잘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 3기 때 계속 연습하시고 지적받고 하도 안 될 때, 너무 안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다시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듣고 이제 바로 버리지 마시고요.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는 한 첫 주에 한번 써보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기 때 중간쯤 됐을 때 한번 또 써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뭘 놓치고 있는가 한 번씩 체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특강 듣는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